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골랐었고요. 다 읽고 나서 이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2025년 4월에 티빙에서 방영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나온 책이 왜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나 했는데 드라마 덕분이었구나 싶었어요. 오늘 저는 드라마가 아니라 책을 다룰 거고요. 이 책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죽기 일주일 전. 네, 이 소설은 감성 미스터리 판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은채 작가가 썼습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작가고요. 장편 소설인데 짧죠? 272쪽짜리 소설이고요. 후루룩 이렇게 됩니다. 앞서 참 독특한 장치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승사자가 등장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런 모습이죠. 옛날에 KBS에서 방영한 전설의 고향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겐 저승사자가 딱 이 모습이죠. 말 그대로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 이게 저승사자입니다.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승사자라는 캐릭터의 성격인데 고정관념 속의 저승사자는 감정적인 요소가 배제된 존재죠. 감정이 없습니다. 자기 임무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후회, 갈등의 감정이 배제된 존재이고요. 인간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저승사자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간 정말 무수히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 변형들이 이루어졌죠. 그 변형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는 그 작품을 아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최근까지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이 도깨비의 저승사자가 나오죠. 근데 이 저승사자는 검은 양복에다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아주 세련된 외모의 청년입니다. 감정이 있는 존재죠.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영혼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담당하는 존재가 이젠 인간적으로 그려지는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작품 내가 죽기 일주일 전, 이 작품에도 저승사자가 등장하는데요. 독특한 점은 이 소설에서는 저승사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다라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 주인공의 첫사랑이 죽었는데 그 남자가 저승사자로 돌아온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괴담을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머리를 참 많이 써야 하는데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옛 것을 변형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승사자라는 정말 고리타분해져 버린 이미지를 도깨비의 저승사자가 확실하게 혁신했다면 이 작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승사자도 꽤 매력적으로 그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잘 바꿔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죽음을 인도하는 저승사자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설정을 뒤엎어버리죠. 주인공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보내는 과정으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남자 주인공이 라무인데요. 라무가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여자 주인공 희화는 단순히 죽고 싶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를 다시 보고 싶다. 그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전하고 싶다. 이제는 진심으로 보내주고 싶다. 네, 이런 생각들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죠.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저승사자가 이처럼 스토리를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는 거죠. 그 결과 독자도 죽음을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헤어짐의 감정, 사랑의 완성 또는 용서의 계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섭고 멀게만 느껴지던 죽음이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주인공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보다는 미련, 회한, 설렘, 슬픔 같은 감정에 압도됩니다. 이건 독자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저승사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이 설정 덕분에 독자들은 사랑과 죽음을 병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삶과 이별하는 통로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소설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낼 수 있음이 살아갈 수 있음이 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보낸다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누군가와 이별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아직 마음속에 붙잡아 두고 있던 첫사랑, 미련, 죄책감, 슬픔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적 해방을 뜻하는 거죠.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희화는 저승사자가 된 라무를 통해서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과 이별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보내는 과정을 겪게 되죠. 보낼 수 있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죠.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낸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희화는 라무를 보내는 순간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된 거죠. 결국 이 구조는 이별은 슬픈 것이라는 정의를 넘어서 슬픔, 후회,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모두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치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고 진심으로 보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네, 이게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저승사자는 내가 사랑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는 전승괴담을 아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설정 덕분에 무척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